살아있는 이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수많은 아기들을 구워보소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이들을 구워보소서. 무관심이나 그릇된 자비로 죽어가는 노인과 병자들을 구워보소서. 당신 아드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정직과 사랑으로 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소서. 영원히 새로운 선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얻어주소서. 그리하여 창조주이시며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며 진리와 생명의 문화를 건설할 수 있게 해주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저희가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저희가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아침 강의, 세 번째 강의 하실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시죠. 카톨릭 대학교 또 지금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맹강호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너무 좋죠. 아침에 미사를 드리면서 세상에서 제일 높은 데서 미사를 드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저 아시시의 그 성당도 굉장히 높고 몇 군데 높은데 지대 자체가 높은 데서는 미사를 드려 많이 봤는데, 이렇게 주변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은 성당은 아마 세계에서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4층에 있는 성당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큰 은혜 중에 우리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개막 미사를 보는 동안 저는 좀 울었습니다. 갑자기 아침에도 박도마 주교님 말씀이 나왔지만은 돌아가신 그 춘천교구의 박도마 주교님하고 그 소년의 집의 소알로시오 몬시녀님 두 분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주 메이는 것 같았습니다. 62년에 정확히 62년부터 제3공화국이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년도 사업으로 제일 중요한 사업을 인구 억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계획이 시작이 된 거죠. 그 전에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전형적인 농경사회였으니까 나고 죽는 것이 뭐 누구도 거기에 이제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일이 없었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출생에 대해서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가족계획이 시작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연명치료가 이제 발달하면서 죽음의 문제에 이제 관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삶과 죽음의 그 관리가 이볼브 된다고 그럴까요? 말하자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제 진화가 되는 거죠. 이런 그 시대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 60년대 이제 뭐 거의 무차별적으로 정부는 아이 출산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공 피임 방법을 그 소위 파라슈팅이라고 하는데, 파라슈팅이가 비행기에서 그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거죠. 파라슈팅. 이건 뭐 여기저기 할 것 없이 그 가족계획 사업을 이제 펼칩니다. 그리고 그런 피임 가지고는 이제 어려우니까 낙태까지도 이제 출산 억제 정책을 씁니다. 이제 그때 68년에 이제 후마네 비테가 인간 생명 회칙이 나오죠. 그러나 이제 68년에 나온 회칙이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되고 이렇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는 건 7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라고 보면 됩니다. 70년대 들어오면서 박도마 주교님이 이제 그런 시대의 그 흐름, 이런 거를 이제 감지하시고 한국에서 시작되는 이 인구 억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시고 교회가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그 당시에 무조건 많이 낳자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안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자연적인 출산 조절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다 아시겠지만 호주에 있는 빌링스 박사가 개발한, 정확히 말하면 70년
70년에 그 란셋이라는 잡지에다가 그분이 발명한 건 아닙니다. 우리 인체 속에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기능인데 그거를 자연적인 출산 조절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그 신체 증상을 연구를 해서 그것이 말하자면 작용한다는 걸, 워킹한다는 거를 란셋 잡지에다 실은, 란셋 잡지는 세계적인 잡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황청에서도 이제 이것이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리듬하고는 다르다, 리듬 주기법하고는 다르다, 그거를 이제 하시고, 그래서 빌링스 박사가 이제 나서 하십니다. 그거를 박도마 주교님이 그 외국 수녀님, 그러니까 콜롬바 수녀님 두 분을 호주에 보내셔서 가서 그 빌링스 박사님한테 배워오십니다. 그게 72년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목포하고 춘천의 콜롬반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하시는데, 우리말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그 델리케이트한 그 신체 구조 기능, 그걸 또 출산 조절에 이용하는 방법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오늘 혹시 제가 흉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연찮게 제가 73년에 호주를 갈 일이 있었어요. 넉 달 동안 연수를 갔었는데, 그때 제가 시드니에 있었는데 멜본에 사십니다. 저 빌링스 박사 부부는. 그 기차로 가면 한 10시간이 넘어요. 비행기로도 한 2~3시간 걸리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빌링스 박사를 만나러. 왜 갔는지 저도 몰라요. 하여간에 그때 이제 같이 팀에서 연수를 받던 의사들 중에 필리핀에서 온 의사가 둘이 있었는데, 그 필리핀에서 온 의사가 얘기를 해서 처음 알았어요. 저도. 빌링스 박사라는 분이 가톨릭 신자들을 위해서 자연적인 출산 조절 방법을 개발했다는 거를. 저도 이제 저는 의과대학 졸업하고 예방의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항상 저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 전체가 병 안 걸리고 건강히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예방의학의 방향이기 때문에 예방의학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전공을 했고,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전공하는 데서도 필요하다. 제 커리어에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러고 이제 가서 만나고 돌아옵니다. 와 보니까 그때 이제 도마 주교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으면서도 몰랐어요. 제가 72년, 13년이 가톨릭 의과대학의 전임 강사 시절이에요.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도마 주교님 만나가지고 바로 그 해 73년 11월에 대구 파티마 병원에서 열린 전국 가톨릭 병원 협회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제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소개를 하고, 우리 가톨릭 병원들이 이걸 나서야 된다. 이건 의학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인체 그 구조와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병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가 이런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행복한 가정운동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강주교님 강론 중에도 우리 교회 생명운동이 포괄적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왜 행복한 가정운동이냐 좀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 문제는 네거티브 어프로치가 아니라 포지티브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그 이름을 만든 것이 지금 제주도에 가 계신 김창렬 주교님, 다음에 은퇴하신 우리 조우산 교수님, 저 박도마 주교님, 그다음 메리맥 교수님이라고 해서 5사람이 앉아서 만든 장명한 겁니다. 이건 해피 패밀리다. 다른 나라는 NFP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자연 가족계획 협회 이렇게 했어요. 아니다. 우리는 이거는 자연 가족계획이 아니다. 이거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그렇기 때문에 Natural Family Planning plus Family Life Education, 그러니까 가정생활 교육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미 우리 교회에는 패밀리아리오 컨소시오가 있었고, 그렇죠? 이 가정생활을 위한 교회의 가르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묶어서 행복한 가정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시작하고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는 이번 생명대회를 보면서 또 같이 오거나이징에 참여하면서 저는 굉장히 가장 흥분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도마 주교님이나 소알로쇼 모시뉴얼님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무너져 어땠어요. 그때는요, 그 두 분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남자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박동화 주교님 이제 해서 자료 점액관찰법 책자도 전부 제가 이제 만들고, 소알로시 신부님이 미국에서 생명의 신부라는 영화 필름을 낙태하고 하는 거죠. 그걸 제가 다 번역해서 더빙하고, 아무도 뭐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참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한 15년 동안 제가 사무총장을 이제 행복한 가정을 하면서 했고요. 근데 이제 워낙 우리가 어제 오늘 지내면서 느끼신 게 뭐냐면, 그리고 어제도 오늘 미사 중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어느 분이 강의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뭐 헷갈리는데, 그 아우슈비츠 감옥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우리는 몰랐지 않냐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1960년 이후에,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말하자면 산업사회로 넘어오고 다시 이제 지식산업사회로 이제 넘어가는 이 우리 어간에 있는데 엄청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못 따라가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왜 하는지에 대한,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은 그거는 뭐 굉장히 기계적이고 성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는 그 인식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혹은 뭐 교회 밖에서도 이제는 상당히 공유가 된 상태 아니냐,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운동 지침서를 만들기로 한 거는, 이제 송엽섭 신부님께서 뭐 신부님 오래전부터 하셨고, 신부님 저하고 저기 카이로 갔던 게 언제인지 아세요? 94년인가. 예. 뭐 하여튼 여기저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참여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말하자면 잘 교회 안에서 우선 잘 자리를 잡고 보급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해오는데, 그동안에 교회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런데 조금 부족했던 점이 뭐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지 못했던 게 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지침들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이제는 생활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 지침서라는 게 가이드라인 아니겠습니까?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뭐 있는 거를 그저 풀어서 쉽게 사용하기 좋게 만드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 우리 주교회의 이제 생명운동 본부에서 이거를 지침서를 하나 만들자. 그동안에 교회 내에 많은 문헌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문헌들, 또 후마네 비테처럼 출산 조절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요즘에는 최근에는 배아복제라든지 그런 이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그거에 대한 교회 또 문헌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우리 삶 속에서 삶과 죽음 혹은 그것이 영유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자세한 문헌을 내고 있는데, 그걸 다 우리 교인들이 읽을 수가 없다. 그걸 묶어가지고 지침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어제 오늘 이 참석하신 분들은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제 교회 생명운동에 앞장을 서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거를 좀 일러드리는 그런 일을 하자. 그래서 이제 만든 겁니다. 아직도 제가 여기다 우리가 안이라고 붙인 이유는, 이제 오늘 또 토론, 그룹토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조금 더 워킹 가이드라인이 되게 정말 실제적으로 실천 가능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하자는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제가 준비를 한 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톨릭 교회와 생명수호 운동에 대해서는 뭐 길이 설명을 이제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교회의 가르침이죠. 네거티브 쪽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반생명적인 현상을 우리가 좌시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인식이죠. 그 설명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는 왜 생명운동 지침서인가,
여러 가지 문헌이 많이 나와 있는데 뭐 굳이 지침서가 왜 필요하냐 하는 얘기를 우리 한국 교회 생명운동의 역사를 간단히 이제 조감하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요. 그리고는 이 지침서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그거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럽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읽어봐 주시기로 하고요. 그러고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설명드린 것처럼 인간 생명 존엄 수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이 중요한 이유고요. 그 다음에는 생명에 대한 위협, 죽음의 문화가 이제 지금 팽배하게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죠. 다 아시는 얘기지만 자살률이 높다는 얘기 뭐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는 거. 낙태 비율이 뭐 세계적으로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그러니까 뭐 재해로 인해서 죽는 것도 또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사망률이. 자동차 사고로 또 죽는 그 비율로 봐서 또 제일 많아요. 또 이 직접 죽이는 건 아니지만 긴 시간을 두고 생명을 뺏어가는 음주와 흡연도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 또 1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의 말하자면 사인들, 죽음으로 인간의 생명이 파괴되고 무시되는 지표상으로 보면은 우리끼리니까 우리끼리니까 얘기지만 지표상으로 보면 생명이 가장 경시되어 있는 나라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표상으로 보면은 해도 이제 너무한 거다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통계들입니다. OECD 통계인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2007년의 통계인데 자살률이 높은 나라 5하고 낮은 나라 5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대한민국이 인구 10만 명당 24명인데 그리스는 2.4명, 멕시코는 4.4명 거의 뭐 6배, 10배 수준이죠. 그러니까 한두 배가 높은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낙태는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자동차 사고 참 재미있습니다. 통계가. 자동차 10,000명당 사망하는 숫자입니다. 이게 10,000명당 숫자인데 이건 숫자고 여기 일본이나 독일을 보면은 1명이 안 됩니다. 자동차 10,000대 중에서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근데 우리나라는 3.4명. 이것도 국제 통계입니다. 이게 OECD 국제 통계. 그러니까 생명이 소중하게 인식되는 나라로서는 도무지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죠. 이게 또 재해도 재미있습니다. 이게 공장에서 일어난 재해인데 재해 그 자체의 비율을 보면은 사고가 많이 나는 건 미국이 제일 많아요. 사고 자체를 보면. 그런데 사고 건당 죽는 사람을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한국이. 그러니까 공장을 해도 사람 좀 죽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이게 이제는 국제적으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한국을 보는 눈이 부끄럽습니다. 밖에 나가보면. 자, 음주 한국 연간 우리나라 매년 4, 5만 명이 죽는데 그 중에 13% 정도는 술만 안 먹었으면은 그렇게 조기 사망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통계입니다. 그건 제가 전공이 역학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역학이라는 게 이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담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1년에 이게 지금 2003년 통계인데 약 한 5만 명이 그러니까 매년 5만 명이 흡연으로 인해서 조기 사망하는 거예요. 흡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자, 그런데 문제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문화에 관한 우리의 미래가 결코 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심각한데 이대로도 저절로 좋아질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청소년들의 그 행태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들 자살 문제 세계에서 첫째입니다. 이것도 청소년 자살도 노인 자살하고 청소년 자살이 또 에이지 연령별로 보면은 또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거예요. 뭐 대학생의 40% 문제 아주 심각하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하도 한 1, 2분 걸려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강남역 내거리에 사는데 강남역 내거리 지하철 2호선 역사에 한때 걸렸던 광고판인데 이렇게 큰 광고판이 걸려 있는데 이게 지금
피임이 가뿐하다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여학생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 옆에 글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실명이 있었어요. 실명이. 서울대학교 2005학년 학번 무슨 과 이아무개 이름이 써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집사람하고 둘이 지나가다 이러고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변했나 싶어요. 왜냐? 보통 사람들은 그냥 보면은 피임을 위해서 피임약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피임약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가슴 뛰는 일이에요. 피임약이라는 것이 오늘 저녁에 남자친구를 만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약을 먹으면 피임이 되는 게 아니고 월경을 뺀 21일 동안을 매일 똑같은 시간에 약을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피임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생들한테 피임약을 판다는 건 모르면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 때나 남자를 만날 수 있으려면은 매일같이 피임약을 똑같은 시간에 먹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제약회사에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다가 제약회사가 있길래 어떻게 이런 광고를 할 수 있느냐. 제약회사에서는 저희는 광고는 안 하고 광고 대행사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광고 대행사에다 제가 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문제입니까 선생님 그래요. 이제 이거 설명을 했어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 광고법에는 두 가지 사항에만 걸리지 않으면 관계없대요.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혐오감을 주지 않으면 되고 하나는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뭐 무조건 통과해요. 그 광고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글쎄 미풍양속이라고 하면 할 수 있고 뭐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도 이제 안 통해요. 마지막으로 지하철 공사 본부에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옆에서 집사람이 딱 하다고 그래요. 뭐 그게 해서 될 일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맞는 말인데 내가 평생을 의과대학 교수로 정년퇴직한 사람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는 거는 직무유기다. 어쨌든 하여간 해보자. 그리고 이제 지하철 본부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 광고라는 게 이 피임약 광고라는 게 그런 거다. 거기 강남역에 매일같이 수천 명의 여학생들이 드나드는 데거든요. 그랬더니 한 사흘 지난 다음에 이 광고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야 이제 됐다 그랬더니 한 일주일 지났더니 다시 걸렸는데 여기 이름이 빠져.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렇게 아니면 성의 문제가 이제는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심각하게 됐다는 거죠. 자, 대학생 중에 뭐 15명 중 1명은 매일 취해서 한대요. 이건 뭐 통계거든요. 매일 취해서.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에 세상은 이렇게 변해갑니다. 네, 보세요. 뭐 텔레비전에 이 학생들이 앉아서 그냥 술 들이마시고 이 여학생은 술병을 입에 물고 이런 게 그냥 텔레비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학생들, 남학생들 담배 피는 건 이건 외사하고 이 여학생들 이 학교입니다. 학교. 아이들 손에 다 담배가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왔느냐?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인공 피임에 대한 반대, 낙태 반대, 뭐 죽음의 문화에 대한 경고 여러 가지 입장을 뭐 수시로 발표해왔죠. 그러나 다분히 우리가 성명서 발표와 행상 중심의 생명운동이었지 않았냐 하는 반성을 해보는 게 되고요. 실제로 이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만들어지지 않았지 않았냐 이제 그런 반성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빨리 넘어 60년대 70년대도 우리 계속해서 뭐 반대 운동했고요. 모자보험법 제정 반대도 했고 행복한 가정 운동을 시작했고요. 68년에 교황바로 6세님이 내신 인간 생명 회칙이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번역해서도 썼고 행복한 가정 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보급이 됐었고 이게 지금 제가 서너 살 때 이제 겁니다 아마. 이제 뭐 전국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이 점액관찰법에 대한 이제 차트 뭐 설명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80년대 90년대 들어와서는 생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참생명학교, 서강대학의 생명문화연구소,
주교의 생명의 날 뭐 이렇게 해서 생명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했고 헌혈 운동도 됐고 그 다음에 틴스타 같은 걸 통해서 청소년 때부터 성교육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저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틴스타의 그 홈페이지고 주기영님 장기 기증하신 거죠. 2000년 이후에 들어와서도 우리 교회 생명운동은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문화가 되고 체계화되기 시작을 하고요. 주교회 내에 생명윤리위원회 또 생명운동 본부가 생기고 서울교구에 생명위원회가 생긴 거는 아주 이거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나쁜 일이 꼭 나쁜 것만 아닌 것 같아요. 황우석 교수 덕분에 생긴 거예요. 생명위원회가. 얼마나 고마운지 황우석 교수가. 생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도 이제는 생명대학원이 이제 만들어졌고, 생명대학원이 지금 전국에서도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학문적으로 생명 문제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장기 기증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 상당히 교회가 생명운동을 전문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보급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교회 내에서 얼마나 많은 문헌들이 나와 생명에 대한 교회 가르침이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나와 있고요. 생명과 가정 번역한 거, 생명윤리에 대한 또 번역서가 이렇게 두껍게 나왔습니다. 교회가 보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산업사회 이후에 그 과학기술의 발달과 의료 발달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생명 과학기술의 윤리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가르침을 내고 있습니다. 생명대학원 홈페이지 생명의 신비상을 저희들이 매년 제정해서 이제 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해보면은 신자들의 지식 태도는 일반인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자연적 출산 조절 방법 사용 비율은 보니까 일반인은 15%인데 가톨릭 신자는 14.6%, 오히려 적습니다. 제가 뭘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통계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자연 출산 조절 방법이라는 건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인들은 그냥 주기법을 이제 말하는 거죠. 자,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생명윤리 지침입니다. 이 안에는 서론이 있고 생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활동 지침을 했고 이 운동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그 내용들을 적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안 드리고 그 교재를 대신 하기로 하고요. 다만 서론 대부분 그 어제 우리 박정우 신부님이 소개하신 그 생명의 복음, 물론 생명의 복음 자체도 그동안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그 교회 문헌들을 요한 보로 이세께서 정리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생명의 복음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 가르침 중에 이거 피임 방법과 태아 진단, 낙태 시험관, 아기 시술, 줄기세포 연구, 자살, 안락사, 사형제도, 뇌세와 장기 기증, 비폭력 생명운동, 이렇게 중요한 우리 지금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침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는데 뭐 재미로 이거 하나만 이제 보여드리면 아는 분 다 아시는 거지만 자연적 출산 조정 방법, 자연적 출산 조정 방법 그러는데 이게 뭐냐? 이게 여성의 한 주기 중에 월경이 있지 않습니까? 월경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밑이 드라이합니다. 건조합니다. 건조하다가 그 점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점액이 최고로 나오는 그 다음날 배란이 됩니다. 이게 배란이. 그 다음에 배란이 되고 나면은 다시 건조해집니다. 그런데 배란이 되고 난 다음에 건조하다는 건 뭐냐면 배란이 되고 된 난자는 하루밖에 못 살아 있어요. 우리 몸에. 우리 여기 자이제 박사님도 와 계시지만 이 난자라는 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난자가 몸속에서 하루밖에 안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난자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정자가 한 사흘 정도 삽니다.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시기라는 것이 아주 이론적으로 말하면 나흘 정도, 길게 잡아도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기 한 달 중에 임신이 되는 기간은 한 주일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 배란이 되느냐 하는 것만 알면 부부가 협조해서
그 시기를 피하면 임신이 안 되는 것이고, 임신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시기에 부부가 만나면 임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절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자연출산조정법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배란을 알아맞히는 그런 그 증상을 이제 공부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예. 이런 책을 만들어졌고요. 예. 그 다른 것들은 이건 이제 그 재미로 보시라고 하나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것은 아기가 여기서 자라는데 수정은 여기서 됩니다. 나팔관 끝에서 수정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약 5일 걸려서 여기 자궁에 내려와서 아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거 가지고도 얘기를 한 30분 하면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서 수정이 되는지도 설명을 해야 돼요. 예. 발배지. 예. 시험관하기 시술에 뭐 시간이 없어서 설명 안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밖에서 여기 막힌 경우에는 수정이 여기서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히면 수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밖에서 정자와 난자를 해서 저기 주사기로 일정 기간 동안 키워서, 그러니까 5일 걸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동안을 밖에서 키워가지고 여기 착상을 시키면 아기가 되는 거죠. 이게 시험관 아기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뭐 3개도 넣고 4개도 넣고 하는데 3개 넣는데 하나만 임신되면 괜찮은데 3개, 4개가 다 임신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또 솎아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거를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읽어보셔야 돼요. 줄기세포 연구라는 것도 뭐 그동안 아마 줄기세포에 대해서 지식은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보다 많은 지식하고 있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어쨌든 문제는 그 수정란에서 이렇게 이제 6일 7일 동안 자란 다음에 이걸 허틀어 가지고 이제 만드는 게 줄기세포인데 이 시기에 자궁에 착상시키면은 아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성체 줄기세포라는 건 저기 제대열 같은 데서 나오는 거고요. 배아 줄기세포고, 그다음에 예, 추경님께서 배아 줄기세포 반대에 대한 자살 안락사 읽어보시고 이렇게 음미해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재미있고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네, 뇌사하고 그 식물인간하고 다르다는 것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식물인간은 여기 그 호흡중추가 있는 이거는 괜찮고 주로 대뇌가 손상됐을 경우에는 혼자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도 손상이 되면 그게 뇌사예요. 그런 경우는 장기를 적출해도 되는 겁니다. 이제 죽은 거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그 활동할 것이냐 이제 계속 나옵니다만 기도와 전례, 교육과 홍보, 그 다음에 그 미혼모라든지 이런 사목적 배려, 그 다음에 법률을 만들 때 우리가 참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의 내용이 지침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교구의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건지, 성당 자체 내에서도 어떤 분위기를 만들 것인지. 제가 미국 갔다가 그저께 밤에 와서 지금 바로 왔는데 여기를 거기서 미국 성당을 한번 갔습니다. 조그마한 성당인데 성당 들어가는 입구에 옆에다가 요만한 비석을,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고 죽은 아이를 위한 비석을 세워놓고 모든 신자들이 매일 미사 들어갈 때마다 그걸 보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성당이면 성당, 학교면 학교, 뭐 어디서고 항상 그 생명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들을, 크고 작은 활동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이번 지침서의 내용입니다. 네. 법률 제정에도 우리가 관여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당 차원에서나 뭐 저기 그 학교나 이런 데서 다 같이 하도록 하자. 주로 참조했던 요한 바오로스의 생명의 복음, 요한 바오로스의 가정교서, 요한 바오로스의 가정공동체, 사목헌장, 바오로 6세 그 인간 생명 회칙, 인공유산 반대 선언문, 생명의 선물, 안락사에 관한 선언물, 미국 주교의 사목계 여러 가지 그 문헌들을 참고로 해서 만든 지침서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